네, 앞서 보신 것처럼 동창리 발사장에 가림막 설치가 완료되는 등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기술 발사가 기습 발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북한 무인기가 군사 분기선을 넘어 우리 군의 최전방을 살피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넘어온 북한 무인기는 어떤 것인지 또 북한이 무인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소식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놀랍기도 했는데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준비를 마쳤다. 일주일 내에 발사할 것이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거는 예측이 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핵실험의 전과 후로 해서 이런 핵폭탄, 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발사체의 실험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번 그 3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한 2개월 전에, 그러니까 2012년 12월 12일에 은하 3호가 발사가 있었습니다. 은하 3호 발사가 있은 다음에 이제 그 2월에 이제 다음해 2월에 그 핵실험을 한 것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번의 경우에도 그 이제 SLBM의 시험 발사가 12월에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으나 그것이 이렇게 북한이 선전할 만큼의 성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네. 그리고 일단 이제 이렇게 그 4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결국은 다시 한번 이런 그 미사일 발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탄두만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실어서 나를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라도 이 북한은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차이가 뭐냐면은 이제 보통 이렇게 그냥 북한이 그냥 무조건 발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이렇게 4차 핵실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지금 국제사회가 모여가지고 유엔 안보리가 제재를 어느 정도 할 건지 이제 제재 선을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제재의 어떤 그 성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재가 굉장히 강할 경우에는 북한은 뭐 반드시 발사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만약에 어떤 제재가 좀 미미하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대로 미미하다 할 경우는 아마 이번에 발사를 조금 늦추고 발사하지 않고 있다가 네. 이제 좀 있다 2월 말 되면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한 3월 말, 그다음에 총선 시작하긴 4월 초, 이 시점에 발사할 가능성도 또 있다. 그래서 이 북한이 의외로 이 장거리 로켓 발사 카드를 오래 끌고 갈 수도 있다. 다만 네. 이것은 이제 유엔 제재안이 어느 정도 내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이르면 일주일 아니다 이런 보도도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제재 수위가 결정되기 전에는 움직일 가능성이 낮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일주일이라는 말 자체가 결국은 나오게 된 것이 그러니까 지금 보통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결의가 나오면은 보통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그 1월 그 6일에 이제 실험이 예. 있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3주가 얼추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 결론이 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빠르면은 금요일, 아니면 늦으면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이런 때 제재안이 발표가 될 때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발사하겠다. 네. 이러한 그 메시지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네. 어쨌거나 북한 입장에서는 뭐 제재안이 세건 세지 않건 간에 무조건 한 번은 이걸 발사를 하긴 해야 된다. 네. 이래야지 북한이 자기가 스스로 그 어떤 개발 단계에 있어서도, 핵무기의 개발 단계에 있어서도 앞으로 진척을 하는 거고, 자신들의 어떤 그 내부 일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차 당대회 같은 때 김정은의 위상을 뭐 강조한다든가 네.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결국은 발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재안 얘기를 하셨으니까 또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만났지만은 그 제재 내용에 대해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거든요. 예. 앞으로 이 제재 수위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사실 현 상황 같은 경우는 중국이 저렇게까지 반대를 하고 나오게 되면은 네. 아마도 처음에 그 했던 그 강력한 제재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원유 같은 것들을 수출 금지를 하고 그다음에 아예 모든 거래를, 금융 거래를 전부 다 중단하게 하는 이런 일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결국은 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지난번 3차 핵실험 정도 이후에 있었던 수준의 제재안이 유엔 차원에서 끝날 것이고, 네. 그럼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지금 미국 나름대로 굉장히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추진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 그것을 서구 사회에서 얼만큼 받느냐, 이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그 중국의 제재안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네. 여전히 그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할 수 있는 수단들은 있다. 결국 다른 국가들이 중국과 거래하는 미국뿐만 아니라 네. 뭐 유럽이든 아니면 동남아든 다른 국가들이 그 중국을 압박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구도로 갈 가능성도
사실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개발에 힘을 쓰고 있는데 뭐 사거리라든지 미사일의 성능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겁니까? 지금 사실 이제 북한은 이미 ICBM 정도는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2012년 그 김일성 그 생일 그 뭐 100주년 생일이라고 해서 그때 그 KN-5A라는 미사일을 끌고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에서는 화성 13호라고 불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보면은 굉장히 장거리 발사체입니다. 한 3단 분리기가 되는 장거리 발사체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최소한 이것이 ICBM급의 성능을 가졌다. 즉 1만 킬로 정도 비행을 해서 네. 대륙간으로 날아갈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는 된다. 근데 다만 이 북한이 갖고 있는 이 미사일 자체가 실제 발사를 우주로 시험 발사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것의 어떤 성능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여태까지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 장거리 로켓 발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바로 이번 발사 때 그 KN-58 그러니까 화성 13호에 장착된 로켓 모터의 그 실험을 추진 실험을 여기서 충분히 다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실험의 데이터만 가지고 충분히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ICBM은 정말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다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어쨌든 지금 동창리 발사장에 전부 시선이 쏠려 있는데 전혀 다른 형태의 도발을 해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이죠. 지금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그 북한의 무인기가 이렇게 우리 상공 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집중이 된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보면은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국방부가 이렇게 안보 정책에 관해서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청와대에 보고를 했는데 그 내역에 보면 이제 전방위 국방 태세를 갖추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북한이 이제 예를 들어서 꼭 무력 도발뿐만 아니라 사이버 도발이나 우리 국민이 불안하게 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도발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북한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카드들은 많이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무인기 얘기가 또 나왔으니까 지금 300여 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추정도 있고요. 북한의 이 무인기 지금 보유 현황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북한이 무인기를 보유하게 된 것은 사실 우리 때문에 보유하게 된 겁니다. 이게 네. 무슨 말인고 하니 대한민국이 한 1988년경부터 무인기를 보유하겠다 하고 우리 국방부가 발표를 하니까 북한도 여기에 굉장히 대응해서 굉장히 기밀하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 88년과 90년 정도 사이에 중국으로부터 D4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무인기의 형태를 수입을 하기 시작하고요. 이거를 국산화해서 이제 소위 생산을 많이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북한이 한 예를 들어서 300여 대 무인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이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들어온 D4, D5 그러니까 중국제 구형 무인기를 양산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근데 이제 이 기종의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초기에 나왔던 거의 시험적 무인기이기 때문에 숫자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것이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되려 그 이후에 들어온 것들이 좀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94년도에 DR3 레이라는 것이 이제 도입이 된 바가 있는데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공으로 비행하면서 촬영할 수 있는 거고, 이 러시아제입니다. 이 시리아를 통해서 도입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푸첼라라는 무인기를 한 10여 대 정도 도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푸첼라의 경우에는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이것이 지난번 연평도 포격 때 혹시 동원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의혹까지도 갖고 있는 그런 기종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위험한 것이 바로 이 푸첼라라는 기종인데, 이 네. 푸첼라의 성능을 바탕으로 해서 국산화한 두루미라는 북한 내부에 지금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남한의 무인기는 어떤지 좀 비교를 해 주신다면요. 예, 대한민국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90년대에 한참 개발을 해서 2000년에 실전 배치된 RQ-101 송골매라는 기종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는 이 기종인데요. 네. 보시다시피 이제 기체가 상당히 좀 북한의 무인기에 비해서는 큽니다. 왜 지난번 북한이 청와대 쪽으로 날렸던 무인기는 한 1m, 2m 정도 굉장히 작은 무인기지 네네.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센서도 굉장히 약하고, 심지어는 DSLR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촬영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우리의 송골매 같은 경우는 길이가 날개 폭이 한 6m 정도가 넘고요. 그다음에 채공할 수 있는 시간도 거의 한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채공이 가능하고, 특히 보시면 이 아래쪽에 있는 이 하얀 부분, 이것이 사실은 이제 여기서는 좀 구현이
발전이 잘 안 됐는데 주 야간을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 장비와 그런 열상 장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지상에 있는 상황들을 모두 감시를 할 수 있고 특히 이것은 이제 원격 조종을 통해서 무인으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작자의 필요가 없이 오랜 기간 동안 그 적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지금 이제 이것은 사실 군단급으로 해서 굉장히 그 소수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송골매 정도 크기의 성능을 좀 더 강화한 그런 이제 새로운 무인기가 4단급 무인기가 이제 곧 배치가 되고 있고요. 올해부터 배치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그 군단급 무인기로 그 이스라엘의 헤론과 같은 기종들이 도입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이제 북한의 전체를 훑을 수 있는 글로벌 호크라는 굉장히 커다란 무인기입니다. 네. 거의 한 40m 정도의 그 날개 길이가 되는 이 무인기인데요. 이것을 이제 띄우면 사실 인공위성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대북 감시 체제를 곧 구축할 예정입니다. 네. 네. 이렇게 경쟁적으로 우리와 북한이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북한이 무인기에 대한 개발이 좀 상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어떤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좀 차분히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북한이 개발해온 기술 자체로 봤을 때는 아직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청와대나 예를 들어서 뭐 국내로 날렸던 2014년의 무인기의 경우에는 중국제 무인기를 그냥 수입을 해와가지고 해서 그 활용을 한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아직 기술적인 그 자신감은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근데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실시간 영상 전송이 가능한 러시아제 푸첼라라는 무인기를 도입을 하고 그거를 지금 국산화하는 두룸이라는 기종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그 지난번에 그 넘어와서 그 우리를 감시하려고 했던 그 기종도 아마 두루미 계열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 어쨌거나 이러한 기종들이 본격적으로 배치될 경우에는 우리에게도 좀 위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어느 정도냐면 북한은 미국이 갖고 있는 프레데터처럼 이렇게 무인기가 공중에서 막 이동하고 있다가 미사일을 발사하고 폭탄을 떨구고 하는 그런 능력의 기종은 없다. 근데 다만 이제 자살 무인기라고 해서 그 무인기 자체가 자살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을 개발하고 있으나 그것도 장기간 채공을 위해서 쓴다라기보다는 그 어떤 특정한 임무가 있을 때 미사일처럼 활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네. 북한이 깡통 공군 때문에 이렇게 집중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사실 이제 그 말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면 북한이 깡통 공군이라고 하지만은 전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투기도 예를 들어서 미그 17, 미그 19 같은 전투기를 아직까지 운용하는 나라, 50년 넘게 전투기를 운용하는 나라는 지금 북한밖에 없으니까 야, 저 나라가 무슨 위협이 되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전투기라도 이것이 예를 들어서 100대, 200대가 동시에 넘어 들어왔을 때는 우리 군이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무인기의 경우에도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동시에 여러 대를 갖다가 뭐 굉장히 위험한 물질, 예를 들어서 뭐 폭탄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생화학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장착하고 수백 대가 돌격해 들어왔을 때 네. 그것이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그 스웜 어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예. 마치 벌떼가 공격하는 그런 공격 양상에 유의를 해서 지금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준비들을 하고 있고, 근데 사실은 무인기 정도가 그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거라면은 네. 지금 우리가 현재 보유한 그 공격기 가운데서도 프로펠러 공격기가 있습니다. 예. KA-1이라고 해서 우리 공군이 이제 우리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프로펠러 공격기가 있는데 그걸로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렇게 불안해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무인기를 더욱더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좀 북한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무인기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훨씬 더 북한보다 기술적으로 앞서져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기술적으로 앞서고 진보한 나라에서 막상 가지고 있는 숫자와 대수는 굉장히 적다. 그리고 의아할 정도로 적다라는 게 저는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뭐 GOP 지역에, 그러니까 이제 DMZ 지역,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이 있는 지역을 뭐 이제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장착을 하고 병사들의 부담을 줄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지난번 지뢰 도발처럼 안에 들어가서 수색하는 인원들이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은 이런 인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인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DMZ 지역을 감시를 한다거나 하면은 충분히 더 대비를 잘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보유한 기술이라면은 네. 북한 전역을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무인기들을 많이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국방부도 채공형 무인기, 채공형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스텔스니까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기종을 북한 한쪽에 그냥 평상시에 집어넣고 있다가 만약에 북한이 나쁜 짓을 할 경우는 이 미사일로 공격을 하겠다.
어떤 좀 이런 계획까지도 지금 세워 나가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맨날 북한에 뭐 비대칭 전력을 갖고 있다, 핵을 갖고 있다, 미사일을 갖고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네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그 우수한 항공 능력, 무인기 능력을 좀 더 양산을 해내서 북한을 압박하고 네. 나쁜 짓을 할 때는 처벌하게 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을 갖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이 주한미군이 당시에 예. 그레이 이글을 투입하겠다는 예, 또 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레이 이글의 성능도 또 궁금해지는데. 사실 이 그레이 이글을 이게 실험을 작년 여름에 했습니다. 작년 네. 여름에 한 8월 정도에 그 이 아파치 헬기가 이 그레이 이글이라는 무인기를 이제 헬기에서 직접 그 무인기를 조종하게 하는 그 기술 시험을 대한민국에서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미 그런 능력들이 과시가 된 상황이고요. 이 그레이 이글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최초의 무인 공격기인 프레데터. 이 프레데터라는 기종을 조금 덩치를 좀 키우고 이제 그 힘을 좀 더 그 키운 그런 기종입니다. 그래서 이 기종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헬파이어 미사일을 4발을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프레데터에 바탕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얘는 대한민국 안에서만 원격 조종을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미국 본토에서도 인공위성 조종을 통해서 그 인공위성 통신을 통해서 원격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종들을 보유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미군이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존에 이런 정찰 임무에 쓰던 헬기를 전부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이거를 전부 무인기로 대체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지금 정찰 헬기로 쓰는 카이오와 워리어라는 헬기가 있는데 이 헬기를 이제 없애고 이 그레이 이글이라는 무인기로 전부 바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단이 보유하게 이 그레이 이글을 최소한 한 10몇 대 이상 정도로 국내에 반드시 보유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작전에 나서게 될 경우는 북한이야말로 정말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시 감시하고 상시 공격이 가능한 기체가 항상 공중에 대기하고 있다는 것은 적에게는 굉장한 공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우리로서는 상당히 든든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더 우리 군에서도 많이 만들어서 반드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도 필요할 때 스스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좀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우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